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사가 가장 재미있을 때는 여러 나라와 제후와 군벌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분열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중국사에서 최초의 분열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삼국지나 초안지만큼이나 아니 더 큰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무한싸움의 역사는 흡사 영화와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어떻게 개막하는지 그 프롤로그를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세계 4대 문명 중 황하 문명 상하편을 보고 오시면 더 큰 이해가 될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의 두 번째 왕국 주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탄생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봉건제도란 천자가 제후에게 특정 영지를 분봉하고 그 영지에서만큼은 상징적으로는 그 영지도 천자의 정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후들의 자치권이 더 많이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전시나 제사 같은 큰 종교 행사에서는 제후들이 참가하여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천자를 보필해야 하는 조건에서 영지를 분봉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무왕이 상나라 타도 후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의 아들 녹보 무경에게 상나라의 수도 은허 지역의 제후로 임명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무왕은 자기 동생들에게도 특정 영지를 분봉해 제후로 삼아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례가 있는데요. 상주혁명을 이룩한 주무왕 사후 주성왕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주성왕은 나이가 어렸기에 주무왕의 동생이자 성왕의 삼촌 주공단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천자가 나이가 어린 틈을 타 상나라 마지막 왕의 아들 무경이 중국 동쪽 세력들과 규합해서 상나라 부흥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공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주무왕의 다른 동생들, 예컨대 관숙과 채숙도 이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른바 삼검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주공은 무경의 반란을 진압하고 관숙과 채숙을 처형하였습니다. 주공은 그대로 동방원정을 떠나 산둥반도까지 나아갔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제후들을 모조리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들로 교체하였습니다. 산둥반도에는 강태공을 제후로 임명하여 강태공은 훗날 제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이렇게 주나라 천자는 계속 제후들을 달래고 감시하는 용도로 분봉을 거듭하며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주나라 천자의 직할지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각지의 제후들은 주나라 천자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해야 했습니다. 조공이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제후 내에서도 등급이 있었는데 주나라 때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가지 등급이 있어서 5등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봉건제도는 비단 천자와 제후만의 관계가 끝이 아니랍니다. 제후국의 제후도 주나라 천자처럼 자기 아들이나 가족에게 세습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가족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장남에게 제후를 물려주고 그 외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 친척들 혹은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도 제후국 내에서 또 분봉을 하는 2차 봉건제가 실시됩니다. 제후보다 한 단계 아래를 경 혹은 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과 대부는 역시 3차 분봉을 하는데 경과 대부 한 단계 아래이자 봉건제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을 사라고 합니다. 사가 거느리는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농민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성격이 더 강했을 겁니다. 보시듯 세습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봉건제에서는 장남이 중요합니다. 이걸 종법 질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종법적 봉건제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제 주나라 무왕 이후 주나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나라 무왕 사후 아들 성왕이 즉위했으나 나이가 어려 삼촌 주공단이 섭정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죠. 성왕 즉위 7년째가 되니 성왕도 장성하여 주공단은 섭정을 종료하였습니다. 섭정을 종료한 주공단은 동쪽과 북쪽의 오랑캐들을 토벌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박수칠때 떠난 주공단의 도덕적 정치 행보에 대해 훗날 공자가 극찬하며 공자 스스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공단은 노나라를 분봉받고 그 후손들은 노나라의 제후가 됩니다. 공자도 노나라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후 주나라 천자들은 큰 그릇이 못되어 불필요한 대외원정을 벌이다 번번이 실패하였고 형벌들을 거듭 만들고 유희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 재정에 쇠퇴하는 등 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나라 몰락테크의 기점이 바로 주나라의 10대 천자 여왕 때입니다. 여왕은 간신 영의공을 가까이하며 흉포하고 포악하며 사치를 일삼고 오만하기까지 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여왕은 충언을 하는 신하들을 살해하고 주살하였다고 하고요. 여왕이 두려워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지 않자 여왕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주나라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여왕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왕은 민중봉기로 쫓겨나자 그의 아들도 왕이 되지 못하고 한동안은 주나라는 천자 없이 재상이었던 소공과 주공이 다스렸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를 사마천은 공화의 시대라고 불렀고
이는 훗날 서양의 정치체 리퍼블릭의 번역어 공화정의 어원이 되었답니다. 공하의 시대가 14년 정도 흐른 뒤 소공은 여왕의 아들 선왕을 새로운 천자로 옹립합니다. 선왕이 죽고 아들 유왕이 즉위하였는데 이때부터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주나라의 망조가 터져나옵니다. 최종적인 주나라 몰락의 원인은 결국 유왕에게 있었는데요. 상나라 말기에 달기가 있었다면 주나라 말기에는 포사가 있었습니다. 포사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포사 고향의 관리가 그녀를 보고 주나라 천자 유왕의 눈에 들고자 포사를 유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예상대로 유왕은 포사에게 푹 빠져버렸고 오직 포사를 총애하기만 하였죠. 심지어 포사가 유왕의 아들을 낳자 유왕은 기존의 왕후와 태자를 폐하고 포사와 그녀의 아들들을 각각 새로운 왕후와 새로운 태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예쁜 포사는 통 웃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해주려고 가진 방법을 써보지만 소용이 없었죠. 한 번은 비단을 찢는 걸로 보고 포사가 웃자 유왕은 왕실에 있던 거의 모든 비단을 찢으며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포사는 더 이상 비단을 찢는 것에도 웃지 않았죠. 한 번은 봉화대가 잘못 올라가 이민족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제후들이 군대를 모으고 전투 준비에 들어섰으나 봉화대 오류인 거를 보고 해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사가 이걸 보고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박장대소를 하던 게 아닙니까? 포사를 더 웃게 해주고 싶었던 유왕은 이민족이 쳐들어오지 않는데도 봉화대에 봉화를 올렸고 제후들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한편 유왕에게 쫓겨난 전 왕후 신후는 복수를 하고자 이민족 서용을 부추겨 주나라의 수도 호경을 침입하게 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에 봉화대가 올라갔으나 이번에도 유왕의 장난으로 해석한 제후들은 군대를 모으지도 집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주나라의 수도 호경은 함락되었고 유왕과 그의 아들은 피난 중에 이민족들에게 사로잡혀 처형당했습니다. 포사의 최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포사의 미모를 두고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아름다움이란 뜻에서 경국지색이란 사자성어가 유래했죠. 유왕에게 등을 돌린 제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주나라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후들의 자치권이 강했다고 한들 제후들 스스로는 주나라의 제후임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주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죠. 하지만 이미 주나라의 수도 호경은 이민족 서양들에게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제후들은 유왕이 폐위했던 첫째 태자를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평왕인데 호경은 이미 함락이 되어 쑥대밭이 되었으니 주나라의 두 번째 큰 도시였던 나급의 새로운 수도를 삼습니다. 나급이 기존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보다 더 동쪽에 있어서 주나라의 나급 천도를 주나라의 동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천한 주나라는 예전의 주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천자는 상징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중국 문명은 각 지의 제후들이 각자의 세력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나라는 동천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서주시대, 그 이후를 동주시대로 구분하며 동주시대부터를 제후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춘추 전국시대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 춘추시대의 공자는 주나라가 동천하기 이전의 서주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추앙하였습니다. 서주의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공자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며 유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주나라의 옛것을 추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주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 예식을 정리한 주례라는 유교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주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던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원리를 기록한 역경이라는 책이 공자와 유학자들에 의해 다시 정리되었는데 역경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주역이랍니다. 주나라의 동천과 더불어 기원전 770년 춘추 전국시대가 개막하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엄연히 다른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동천 이전에도 주나라의 봉건제로 인해 각 지방 제후들의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제후들 모두 주나라 천자를 모시지만 각자의 국 내에선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주나라 중반기부터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제후들은 더더욱 주나라 천자에게 겉으로만 충성할 뿐 주나라 전체의 국정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각자의 제후국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의 동천으로 이후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형식상으로는 제후들이 천자에게 충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후들의 입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실상 독립된 나라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침 주나라의 위기라고 하니 각 제후국에서는 서쪽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 주나라 천자를 보필하겠다며 너도 나도 들고 일어섭니다. 주나라 천자의 질서를 바로잡고 오랑캐들을 몰아내자 이른바 존왕양이가 춘추시대의 기치였죠. 이게 바로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 초기에 약 180여 개에 가까이 되는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이 중 어떤 제후국이 주나라 천자를 보필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이토록 많은 제후국들 중에서 춘추시대 통틀어 주나라 천자를 보필하였던 제후가 5명이 있었고
이 5명의 제후들을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춘추 5패의 첫 번째 패자는 바로 산둥반도 제나라였고, 제나라를 춘추 5패의 첫 번째 패자로 성장시킨 제후는 환공이었습니다. 제나라는 주나라 혁명의 1등 공신이었던 강태공이 산둥반도 제나라를 분봉받으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제후들의 성씨는 강씨였습니다. 수도는 오늘날 산둥성 쯔보시에 해당하는 임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나라 13대 제후였던 제환공의 아버지 제희공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제나라 주변에는 노나라로부터 시작해 여러 작은 제후국들이 많았는데, 제희공은 좋은 외교 관계를 다지며 제나라의 안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희공의 뒤를 이은 제양공, 오늘의 주인공 제환공의 형인 제양공은 아주 막장이었습니다. 제양공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여동생이자 제환공의 누이였던 문강이었습니다. 남매끼리 사랑에 빠진 거죠. 더 큰 문제는 문강은 유부녀였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노나라의 제후였던 거죠. 아버지 제희공이 노나라와 외교를 위해 딸을 보내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강이 오빠인 제양공과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에 노나라 제후가 가서 따졌는데, 제양공이 오히려 노나라 제후를 죽여버리면서 노나라와의 외교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제양공에게 불만을 품은 이들은 제양공의 사촌 형제였던 무지에게 모였고, 무지는 반란을 일으켜 제양공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공손무지도 확정을 일삼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제나라 제후의 후계로는 2명, 규와 소백이었습니다. 제희공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첫째가 제양공이었고, 둘째가 규, 셋째가 소백이었습니다. 큰 형이었던 제양공이 제나라를 망치고 있었을 때 난리를 피해 둘째 규는 노나라에, 셋째 소백은 거나라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중 한 명이 제나라의 다음 제후를 이어야 했죠. 규와 소백에게는 각각 스승이자 참모가 있었으니 규에게는 관중이, 소백에게는 포수가가 있었습니다. 관중은 규를 제후로 앉히기 위해 미리 거나라에서 제나라로 가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소백이 나타났을 때 화살로 소백을 저격했습니다. 관중은 규에게 가서 소백의 죽음을 알리고 한숨을 돌리고 방심한 채 제나라에 도착했는데, 이미 소백이 제나라에 먼저 도착해 있는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관중이 쏜 화살이 소백의 허리띠를 맞았고, 소백은 일부러 죽었다고 소문을 낸 거죠. 규는 노나라 군대를 동원해 공격했지만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규와 노나라 군대를 진압했습니다. 소백은 노나라 제후에게 규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했고, 전쟁에서 패한 노나라 제후는 소백의 형 규를 죽여버리고 나머지 신하들은 압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백이 제나라의 새로운 제후가 될 수 있었고, 이 사람이 최초의 패자 제환공입니다. 제환공은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규의 스승 관중도 죽이려고 했으나, 제환공의 스승 포수가가 관중의 친구였습니다. 관포지교라고 들어보셨죠? 관중과 포수가의 사이를 일컫는 말로 베스트 프렌드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포수가는 제환공에게 제나라 하나만을 다스리려면 자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이 필요하다며 제환공을 설득했고, 제환공은 관중을 살려주었습니다. 훗날 관중은 포수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키워준 것은 포수가다. 제환공은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곧바로 제나라 개혁에 나섰습니다. 고대 중국은 성이 있으면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국인, 성 밖의 사람들을 야인이라고 불렀는데, 당연하게도 국인과 야인의 차별이 있었고, 이 관중은 야인들까지도 인구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의 토지도 놀리지 말고 경작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사실 관중 그도 야인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환공은 관중의 제안에 따라 지방제도를 개편하기로 합니다. 성 안팎 구분 없이 제나라의 모든 영토를 21개의 향으로 나누고, 21개의 향 중 15개 향은 제나라 제후의 직할지와 제나라 유력 가문이었던 국씨와 고씨가 각각 5개씩 3등분하여 책임지고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 행정제도와 군사 편제를 일원화하여 한 개의 향에서 2,000명의 병사들을 차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개 향 중에서 남은 6개 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상인 계층과 공인 계층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자로서의 관중의 면모가 나오는데, 관중은 농업, 상업, 공업을 분화 및 특화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직업별로 거주지를 모여 살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관중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가 바로 상인들의 상업이었습니다.
상인을 천대하게 보던 당시 사회상에서도 관중은 상인들이야말로 국가 재정을 가장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긍정하여 국가 통치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춘추시대 역사서 국어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나라의 염을 동네에서 유통시키고 관문을 통과하는 물품은 검사하기만 하고 세금을 걷지 않아서 제후들이 이익을 얻도록 했다. 제후들은 크게 칭찬했다. 또한 관중의 사상을 정리한 관자라는 책에서는 환공 즉위 19년 관문과 시장의 징세를 완화하여 50분의 1을 거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금 완화에 물자 유통 구조 개선까지 도모했죠. 이러면 제나라뿐 아니라 다른 제후국의 상인들도 제나라로 몰려들 것이고 그만큼 제나라로 자본이 집중되어 백성들의 삶은 한결 풍요로워지겠죠. 관중은 제나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관중의 정치 철학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1인당 GDP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나라는 관중의 뜻대로 순식간에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저 내부 국력이 커진 것만으로는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진 못했겠죠. 이 춘추시대의 패자란 힘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중은 우선 제환공에게 인접한 제후국들을 우방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외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웃나라는 노나라였습니다. 제환공이 즉위하면서 친노나라였던 형을 제거하고 노나라군과 싸웠기 때문에 제환공 정권의 이 제나라는 노나라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별 수 없이 제환공은 노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나라도 저항이 만만치 않았는데 특히 노나라에서는 조괴라는 유능한 인재 덕에 제환공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환공은 노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노나라의 신하 조괴가 미친 척 협박하여 제환공에게 빼앗은 영토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제환공은 매우 불쾌해했으나 관중의 제안대로 제환공이 뺏은 영토를 노나라에게 돌려주는 대신 노나라와 화친 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노나라뿐 아니라 제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제후국들을 포섭하며 제나라는 중국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환공은 우선 인근의 제후들을 견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 회맹을 가집니다. 회맹이란 우방국의 수상들끼리 화합을 다지는 일종의 정상회담이었고 회맹은 춘추시대 패자의 기본 조건이랍니다. 회맹을 주관하는 자가 곧 패자인 거죠. 제환공이 주도한 견회맹에서 여러 작은 제후국들이 모여 앞으로 제나라 중심의 국제질서에 일조할 것이며 향후 회맹에 참가한 국가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제나라가 도우러 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제나라가 최종 보스로 여기던 제후국은 남방의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는 유일하게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주나라 천자를 받들지 않은, 엄밀히 말해서 제후가 아닌 국가로 주나라의 존왕양이라는 춘추시대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제나라 입장에서는 초나라는 중화 문명을 위협하는 오랑캐였죠. 틈만 나면 북진하려는 초나라의 행보에 중원의 여러 제후국들이 초나라에게 시선을 쏟고 있었는데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작은 제후국 정나라는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나라는 여러 번 나오니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정나라가 견회맹에 참여한 것도 제환공이 정나라를 도와주리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제나라가 정나라를 위해 나서 주었는데 정작 제나라와 초나라는 깨작깨작 싸우기만 할 뿐 큰 전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싸우다가 싸움을 멈추고 협상을 통해 이 초나라가 더 이상 정나라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고 물러납니다. 이를 두고 제환공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초나라의 북진을 막은 게 어디냐, 제나라니까 그 정도로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가 나뉩니다. 이렇게 제나라의 질서가 확립될 때쯤 제나라의 우방국 노나라에서 일이 터집니다. 제나라와 노나라는 새로 맺은 우호 관계를 위해 제환공의 누이 애강이 이 노나라 제후에게 시집을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강은 남편의 이복 동생 경보와 사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자 제환공은 애강의 오빠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질서를 이끌고 가야 할 제나라와 제환공에게 도덕적 정의 명분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제환공은 사람을 보내 여동생 애강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51년 제환공은 다시 한번 제나라의 복속을 받는 제후들을 규구에 집결시켰습니다. 과거 견회맹 때보다 제나라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명분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제후국들이 회맹에 참가했죠. 이름하여 규구회맹. 하지만 규구회맹 후 제환공의 다음 행보가 관중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제환공은 자만하여 봉선의식을 행했는데요. 봉선의식이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로 오로지 주나라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제후에 불과한 제환공이 선을 크게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규구 해맹이 있고 얼마 후 기원전 645년 관중이 죽습니다. 제환공은 관중이 눈을 감기 직전 관중의 후계자를 추천받습니다. 처음에 제환공은 관중의 절친 포수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관중은 포수가는 지나치게 착하고 도덕적이라 단호하고 냉정하지 못하다며 반대했고 차라리 스풍을 이 재상으로 임명하고 포수가가 스풍을 보조하도록 말합니다. 제환공은 충성심이 남달랐던 여가, 수초, 개방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는데 관중은 세 사람의 과도한 충성심으로 인해 언젠가 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환공은 분명 유능하고 합리적인 리더였던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노는 것도 매우 좋아했는데 사치벽이 꽤 있는 편이었으며 연회를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여자를 좋아하여 아내만 셋, 첩은 무려 6명이었죠. 관중이 살아있을 적엔 제환공의 유희를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관중도 제환공이 제 할 일만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노는 걸 인정해 주었죠. 관중은 백성들은 물론 지배층들에게도 적당한 욕망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중사 후 어느 누구도 제환공을 제어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스푼과 포수가를 곁에 두었지만 어느샌가 두 사람보다는 관중이 지나친 충성심으로 경계하라고 했던 여가, 수초, 개방 세 사람을 특히 총애하여 제나라에서는 세 사람이 실세가 되었습니다. 제환공도 나이가 들어 건강 상태가 하루가 멀다고 나빠지고 있었는데 실세가 된 여가, 수초, 개방 세 사람이 제환공의 후계를 두고 서로 지지하는 제환공의 아들들을 내세워 쟁탈전을 벌입니다. 기원전 643년 제환공은 사망합니다. 하지만 실세 3인방과 아들들의 제후 쟁탈전으로 인해 제환공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내분에서 승리한 제환공의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땐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어서 구더기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로 군림했던 제환공 시절의 제나라는 관중이 살아있을 땐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관중 사후 빠르게 패자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패자가 등장해야 했습니다. 제나라에 이어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로 군림하는 제후는 진나라의 문공이었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진나라와 진과 진이 있어 헷갈림 방지용으로 한자 진나라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주 성왕의 동생 우가 분봉받은 영지입니다. 중국 황하강이 모자처럼 생겼는데 모자의 오른쪽 부분이 진나라 지역으로 오늘날의 산서성에 해당합니다. 주나라 천자가문의 사람이 분봉받은 영지이고 또 한때 서주의 수도 호경과도 가깝다 보니 진나라는 처음부터 큰 제후국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서주에서 동주로 옮겨갈 때 주 평왕을 옹립한 제후국이기도 했죠. 진나라는 익나라와 진나라로 분열되었는데 두 나라가 70년을 싸우다가 분가에 해당하던 진나라가 익나라를 점령하고 유일무이한 진나라를 표방했습니다. 분가의 진나라가 원래 있던 곳이 고곡이란 지역이었는데 하여 진나라가 익나라를 통합한 사건을 고곡대진이라고 합니다. 고곡대진을 마무리한 제후가 오늘의 주인공 진문공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진문공의 아버지 진헌공도 국가를 잘 계승받아 진나라를 매우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내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진나라는 아주 큰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제환공이 규구 해명을 개최했을 때도 해명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진헌공에게는 장남, 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헌공이 이민족을 토벌하면서 새로 얻은 여인, 여희가 신생을 제거하고 자기 아들을 차기 제후로 옹립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신생이 진헌공을 독살하려 했다고 모함해 신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장남이었던 태자 신생이 죽었지만 아직 진헌공에게는 둘째 중이와 셋째 이호가 있었습니다. 여희는 진헌공에게 두 형제 모두 신상의 독살 사건의 배후라고 모함하였고 두 공자에게 자객을 보냈습니다. 둘째 중이는 자객을 피해 겨우 정나라로 달아났고 셋째 이호는 양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진문공은 바로 둘째 중이입니다. 기원전 655년 정나라로 도망간 중이는 훗날 진문공으로 즉위하기까지 19년간 떠돌아다녀야 했는데요. 이 19년을 중이의 방랑 혹은 중이의 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이 혼자 방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이와 함께 19년을 함께했던 호원, 호모, 조체, 위주, 호사고, 전힐, 계자추, 선진, 호숙 등의 신하들이 있었고 이들은 중이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중이의 19년 망명생활 가운데 12년은 정나라에 머물렀습니다. 중이가 정나라로 도망쳐온 지 어느덧 4년 정도 흐른 기원전 651년 진헌공이 죽고 공자들을 모두 내쫓은 여희의 계획대로 그녀의 아들 해제를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여희에게 반발했던 신하 이극이 여희와 그녀의 아들 해제를 살해했고 그녀의 어머니 여희도 토막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극은 정나라로 사람을 보내 중이를 새로운 제후로 옹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극이 보낸 사람이 중이를 옹립한다고 하자 중이는 호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중이더러 정나라로 도망가려고 처음 이야기해준 사람도 호언이었을 정도로 중이에게 호언은 존재감이 매우 컸죠. 호언은 이러한 난리통의 제후가 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생기는 것이라며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중이가 제후 등극을 거절하자 이극은 셋째 이호라도 모시자며 양나라로 사람을 보내 이호를 모셔옵니다. 더불어 이극은 자기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외국의 힘을 빌리는데요. 이극은 서방의 진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서방의 진나라는 이 틈을 이용해 중국 문명의 중원으로 강력히 진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자 이극에게 힘을 빌려주기로 하죠. 아직 이호가 양나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이극은 진나라와 접촉하였고 이극은 5개의 성을 진나라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진나라가 진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면서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제나라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때 제환공이 패자로 군림할 때였는데 제환공은 스풍에게 군사를 주어 진나라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호는 진나라의 호의를 받으며 진나라로 귀국하고는 명목상 진나라와 제나라가 같이 진나라의 평화를 유지해 주겠다면서 기원전 650년 이호를 진해공으로 옹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후가 된 진해공 이호의 다음 행보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신을 제후로 등극시켜준 권신 이극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진나라에게 약속해주었던 5개의 성을 주지 않기로 하죠. 기원전 648년과 기원전 647년 진나라에 큰 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마당 진나라는 진나라에게 구휼 요청을 했습니다. 진해공 이호에게 배신을 받은 진나라였지만 그래도 백성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냐며 진나라의 목공은 진나라에게 구휼매를 대폭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이번엔 진나라에 대규모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도와준 일이 있으니 진나라도 진나라에게 구휼 요청을 했으나 진나라가 거절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진나라 목공은 전쟁을 결심하고 기원전 645년 진나라와 진나라가 맞붙으니 바로 한원전투였습니다. 승자는 진나라였습니다. 역시 배은망덕하면 지는 게 세상 도리인가 봅니다. 이 진해공 이호는 진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진나라는 해공 이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그의 아들을 포로로 교환하는데 하지만 패전의 후유증 때문이었을까요? 해공 이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아버지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탈출해버렸습니다. 기원전 637년 진해공 이호는 사망했고 그의 아들이 진회공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주인공 중이는 정나라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중이는 정나라에서 계외라는 여인과 혼인하면서 자식도 낳고 거의 완전하게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해공 이호가 즉위하고부터 형 중이의 존재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해공 이호는 생전 정나라로 자객을 보내 중이를 몇 번이고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정나라에 있을 수가 없던 중이는 자신과 정나라까지 와주었던 신하들과 상의해서 정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향했습니다. 정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던 중 오록이란 지역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며칠을 걷기만 하느라 배를 줄인 중이와 그 신하들이 마침 근처에 있던 농부에게 먹을 것을 동냥하자 생긴 건 멀쩡하면서 동냥해대는 중이와 그 일행을 안 좋게 봐서 그 농부는 일부러 밥그릇에다가 흙을 채워다 준 겁니다. 중이는 분노하여 그 농부를 죽이려고 했지만 호언만큼이나 중이가 신임하던 신하 조최가 이 또한 하늘이 주신 것이라며 중이를 말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이와 일행이 제나라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제환공은 중이와 신하들을 환대해 주었고 중이는 제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5년간 제나라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원했던 건 중이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후예를 도모해야 하는데 제나라 삶에 안주하려는 중이의 모습에 신하들은 더 이상 제나라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제환공이 죽고 그 아들들이 한창 치고받고 하고 있을 때라 더 이상 제나라에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었고요. 신하들은 제나라를 떠나자고 했으나 중이는 거절하였죠. 별 수 없이 신하들은 야밤에 중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강제로 중이를 데리고 제나라를 탈출했습니다. 중이와 신하들은 조나라에 먼저 들렀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의 제후는 거지 행색의 중이와 신하들을 매우 멸시하였습니다. 조나라의 대부 가운데 희부기는 중이를 잘 맞이하라는 아내의 말에 희부기는 그나마 중이를 챙겨주었죠. 중이와 신하들은 조나라를 나와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송나라로 가던 중 신하 중 한 명이었던 두수가 일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과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졸지에 완전히 굶게 된 일행들, 이때 또 다른 신하 중 한 명이었던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 중이와 일행들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중이와 일행은 송나라와 정나라를 거쳐 목적지를 남방의 초나라로 정했습니다. 초나라의 성왕은 초나라에 도착한 중이와 일행을 환대해 주었고 예우해 주었습니다. 초나라의 신하 성득신이 초성왕에게 중이를 죽이라고 했으나 중이는 초성왕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제가 군주의 은혜를 입어 진나라로 돌아간 뒤 훗날 진나라와 초나라가 중원에서 만난다면 저는 군주의 군대를 피해서 30리씩 3번 총 90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중이가 초나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딱
중이의 동생 진해공 이호가 죽고 진나라의 포로로 있던 이호의 아들이 진나라를 탈출해 귀국하여 기원전 637년 진회공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진나라는 멋대로 탈출한 진회공을 진나라의 제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초나라에 있는 중이를 새로운 진나라의 제후로 옹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초나라 측에서도 중이가 진나라의 새로운 제후로 등극하기를 원했고 초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중이와 일행을 진나라로 환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이는 진나라의 군대에 힘입어 진나라를 공격해 기원전 636년 조카 회공을 폐위시키고 마침내 중이가 진나라의 제후로 등극하니 바로 진문공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환갑이었죠. 진문공이 어렵사리 등극했으니 진나라 조정에 큰 인사이동이 있겠죠. 진문공은 19년을 함께 해주었던 신하들에게 논공 행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한 사람이 한 명 나와버립니다. 바로 진문공이 굶어 죽기 직전 자신의 허벅지 살을 선뜻 내어준 계자추였습니다. 계자추의 출신이 매우 미천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계자추는 19년을 진문공 곁을 지켰음에도 높은 관직에 제수받지 못했나 봅니다. 서운한 마음에 계자추는 정계 은퇴 후 시골에서 노파를 모시며 은거합니다. 훗날 계자추가 사라졌다는 걸 안 진문공은 계자추를 찾아갔으나 계자추는 복귀 의사를 거절하자 진문공은 계자추의 집이 있는 산을 불태워버리면 산에서 나오리라 생각해 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산에서 나오지 않고 불타 죽어버렸죠. 그 날이 24절기 중 청명이었는데요. 계자추의 죽음에 큰 시리에 빠진 진문공은 자책하면서 계자추가 죽은 청명날에는 절대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명절이 한식입니다. 한식 때는 불의 사용을 금하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풍속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진문공은 워낙에 어렵게 즉위를 했고 이전까지 진나라 내분이 워낙 격렬했던지라 내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발심을 잠재우는 게 중요했는데 진문공은 본인한테 반기를 들지만 않으면 그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귀족들의 힘을 무한정 키워줄 수는 없어서 무려 11개의 성씨의 가문을 육성했습니다. 유력 가문의 수가 이 정도로 많으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문공의 최측근들은 행정집단으로 임명하여 실무자 역할을 부여하면서 실세가 될 수 있고 말이죠. 제나라의 황공과 관중 콤비가 이 경제정책에 집중했다면 진문공은 군사정책에 집중했습니다. 진문공이 많은 유력 가문들을 육성해주니 그들로부터 인력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진문공은 기존의 2군 체제였던 진나라의 군세 편제에서 3군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문공의 군사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전투가 찾아옵니다. 초나라의 서왕이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는 진문공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원전 632년 진문공은 초나라를 막고자 출병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초나라와의 결전 이전에 다른 제후국이 초나라를 지지하지 못하게 친초나라 제후국이었던 조나라와 위나라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중 조나라는 진문공이 망명 생활을 할 때 진문공을 멸시한 국가였죠. 진문공은 조나라를 아주 탈탈 텁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진문공이 병사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도록 한 곳이 있으니 그나마 조나라에서 본인에게 잘해주었던 희부기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부기를 질투한 다른 신하 전힐이 희부기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했습니다. 초나라는 초성왕이 이끄는 부대와 성득신이 이끄는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와 위나라가 완전히 진문공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초성왕은 성득신에게 본인과 합류하도록 하였으나 성득신은 진문공이 진나라 군대와 싸우기 위해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합니다. 진문공과 성득신의 초나라 군대가 맞닥뜨리는데 일전에 진문공이 초나라에 머무르겠다던 약속대로 대치전선에서 3번에 걸쳐 각각 30리씩 군대를 물리다가 성복에 진을 쳤습니다. 실제로 양보했다기보다는 90리씩이나 초나라 군을 이 진나라 군대가 싸우길 원하는 곳으로 유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성복에서 두 국가의 군대가 맞붙으니 이름하여 성복대전이고 성복대전의 결과는 진나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초성왕에게 성복대전의 패전 결과가 전해지자 애당초 왜 자기 말을 안 들었느냐며 성득신에게 자결명령을 내렸고 성득신은 초성왕이 있는 곳을 향해 2번 절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복대전 승리 후 진문공은 천토라는 곳에서 회맹을 개최합니다. 이를 천토지맹 혹은 천토회맹이라고 합니다. 명실공히 진문공이 춘추시대 2번째 패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진문공은 성복대전 사후 진나라의 3군 체제를 무려 5군 체제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만큼 인력 확보가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성복대전으로부터 6년 후 기원전 626년 진문공이 사망합니다. 진문공의 재위기간은 약 10년 정도인데 고생했던 기간에 비하면 긴 재위기간은 아니죠. 진문공이 사망하자 진나라의 예상치 못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꼈던 진나라 제후 진목공은 진나라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사서에서는 진목공도 춘추 5패로 꼽는데요.
먼저 진나라에게 붙은 정나라를 먼저 토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가자 진나라 장수 맹명신은 정나라 대신 활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진나라도 전투 준비에 있었고 진문공 이후 즉위한 그의 아들 진양공은 효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진나라 군을 공격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효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도 진목공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동방 진출을 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자는 이 나라에서 나오는데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